자,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2015년도 인문 강의를 담당하는 이영섭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첫 강의를 시작을 하면서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쭉 1년 동안의 이 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본 강의 들어가기 전에 개론 공부, 특히나 이 공인중개사 공부에는 뭐 스텝이 있듯이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 나가셔야 되는데, 먼저 여러분들 처음에 이 부동산학개론이라는 과목에 쉽게 진입을 하는 것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인문 강의를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본 강의가 뭐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학습 내용에 비해서는 대략 한 30%에서 40%를 담고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보면은 기초 뼈대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개론이 어떠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수업 공부하면서, 시험 공부하면서 어떠한 내용에 주안점을 둬야 되는지를 강조를 하면서 제가 하나하나 기초 공사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어떤 발판 삼아서, 디딤돌로 삼아서 본 강의 이제 진입을 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 쉽게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동산 경제 활동들, 이제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게 개론 학문인데요. 이 부동산학 개론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차차 펼쳐지게 될지 이제 수업을 들으시고 그 내용을 정리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료는 일단은 첨부해드린 인문 강의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용 자체가 뭐 인문 강의니까 제가 뭐 장시간 강의를 하거나 길게 가지 않고 짧게 끊어서 파트별로 정리를 좀 해드릴 테니까요. 뭐 반복해서 열심히 듣고 외우고 한다는 느낌에 충실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좀 그리는 쪽으로 이렇게 인문 강의를 준비하시고 또 강의 청취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첨부해드린 자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 제 1페이지부터 해가지고 부동산학 개론이 무엇이고 어떠한 내용들을 다루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론이죠, 처음에. 이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게 과목의 공식 명칭인데, 학문의 개론, 그러니까 어떤 학문이든지 간에 처음에 그 학문에 대한 총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걸 이제 학개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건축학 개론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사랑학 개론 이런 말도 쓰기도 하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반의 총체를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학문 내용 자체를 두루두루 섭렵하는 게 우리 학개론 과목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나 그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경제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경제활동을 다루는 학문이 부동산학 개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제라고 하면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물건 사고 파는 얘기하는 거죠. 중개업자의 본질은 매수자, 물건을 살려는 수요자와 매도자, 파는 공급자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게 중개업자죠. 그 중개활동을 하면서 이 중개 대상물이라는 게 나오는데 부동산을 대상으로 거래를 중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 개론도 최초의 이제 시작 부분은 부동산학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 실체를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물건의 실체를 정체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파트를 총론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처음에 배우실 게 바로 부동산학 총론이 되겠습니다. 이 첫 번째 강의에서 다루게 될 총론은 뭐 시험에도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나오진 않고요. 부동산에 대한 큰 틀에서의 문제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용 이해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총론에 해당하는 내용 첫 번째로 학문적 특징 얘기하면서 좀 시작을 해볼게요. 모든 자료에 보시면 제가 기본 용어라는 챕터 타이틀을 마련해 놨죠. 자, 용어 정리를 쭉 할 겁니다. 1번부터 시작해서 펼쳐지고요, 순차적으로. 11월, 12월 달에 다시 한번 기초 용어, 그리고 이론의 기본 토대, 이런 것을 맛을 본다는 느낌으로 수업을 들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부동산학 특징이 나오죠? 학문의 특징은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부동산학의 키는 세 가지 단어, 종합과학이다, 응용과학이다,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종합, 응용, 사회과학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 단어 의미를 좀 부여를 해보죠. 먼저 첫 번째, 부동산학은 잡학이에요. 다양한 학문, 법학, 경영, 경제, 뭐 각종 여러 두루두루 광범위한 범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학문적 성격이 있다 해서 얘를 그냥 종합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자, 두 번째, 부동산 학개론을 저한테 배우실 텐데 이 부동산학 배우시면서 여러분들 토양 같은 거 배우는 건 아니에요. 뭐 지질이 어떻다, 흙의 성분이 어떻다, 시멘트가 어떻다, 이런 대상물을 순수하게 연구하는 학문은 확실히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래서 부동산학은 절대로 순수과학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순수한 부동산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연구를 해서 결국 우리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 생활에 응용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심플하게 응용과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제가 자료의 오른쪽 부분에도 적어놨지만 순수과학이 아닌 응용과학이다 하는 포인트 잘 잡으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같은 맥락인데요. 부동산학 배우시면서 여러분들 자연현상 배우는 거 아니죠. 뭐 기후가 어떻고 날씨가 어떻고 이런 거 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이 아니고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학문 배워서 뭐 하죠? 인간 생활에 응용하고 인간과 부동산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는지 서로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사회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다양한 여러 개의 학문적 성격이 결합됐고 그 학문에 지향하는 바는 사람을 위한 학문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딱 보시면 인간이란 말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죠. 이게 이제 부동산학의 기본 성격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용어는 뭐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기본 용어 2번으로 들어가시면 우리 추후에 공부할 때 핵심적으로 다뤄야 될 내용이 나오죠. 제가 별표까지 3개 쳐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복합 개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용어 한번 정리해보죠. 복합 개념은 부동산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런 질문이 있다고 해보자고요. 부동산이라는 게 무엇인가? 자, 생각 한번 해봅시다. 각자 정의가 있으시겠죠? 부동산. 뭐 어떤 사람들은 집이다. 어떤 사람들은 땅이다. 또 저 같은 세속적인 사람들은 부동산은 돈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있을 텐데 이 관점을 이론적으로 3가지로 체계화하는 거죠. 자, 그것을 이제 복합 개념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복합 개념은 다양한 관점에 대한 얘기인데 그 관점을 체계적으로 3가지로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기술적 관점, 경제적 관점, 법률적 관점이에요. 자, 이 내용은 추후 이제 시험에 바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정도 암기가 돼야 돼요.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소위 이제 요거는 제가 법경기라고 앞으로 부르겠습니다. 복합 개념이 뭡니까? 그러면은 부동산을 대변하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관점의 총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를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서 아래쪽 표 보시면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보죠. 자, 첫 번째로 복합 개념은 체계적으로는 이렇게 잡아놨어요. 법경기라고. 야, 그러면 관점에 따라서 하나하나 정리를 할 거예요. 다시. 부동산을 바라보는 3가지의 시선이다. 잊지 마세요, 이 말을. 자, 그러면 기술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부동산을 뭘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땅이 있으면 땅이 보이시잖아요. 그랬을 때 눈으로 보면 얘를 기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경제, 그러니까 부동산을 돈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금전의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죠. 또는 경제 활동 측면에서 파악하는 게 경제적 개념. 자, 세 번째는 부동산을 가지고 우리가 계약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보는 관점, 얘를 바로 법률적 개념이라고 합니다. 눈으로 본다, 돈으로 본다, 법적 정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얘기할게요. 먼저 기술적 관점. 눈으로 보면 뭐가 보입니까? 땅을 보시면 뭐가 보이냐면 그 형태의 아름다움이 보이죠. 땅이 예쁘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형태를 보는 거니까 얘가 아주 중요한 표현, 유형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3가지 관점 중에서는 형태를 보는 유일한 관점이에요. 그러면 눈으로 보면은 배산임수 같은 게 보이잖아요. 산을 끼고 있고 앞으로 물이 흐른다. 굉장히 예쁘죠. 그런 게 기술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제 다른 말로 물리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앞으로 개론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기술적이라는 말은 물리적이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즉 그냥 형태 그 자체를 눈으로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기술적 관점에서 보면요. 눈으로 보면 부동산이 대략 4가지 정도로 보인다 이거예요. 첫 번째는 그게 창출하고 있는 아름다운 공간, 그리고 그 자체의 자연, 그리고 그것이 차지하고 있는 입지, 위치, 그리고 그걸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관점. 그래서 공간, 자연, 위치, 환경 따위 등으로 부동산을 보는 것을 기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경제적 관점이라는 건 부동산을 뭘로 보는 거예요? 돈으로 보자 이거죠. 경제 활동으로. 아니 아무리 예쁜 땅이라도 그쵸 배산의 임수 진짜 끝내주고 좋은 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저 땅이 얼마짜릴까? 그 생각 하잖아요. 그쵸? 솔직히 돈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 시선이 기술적 관점에서 경제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경제 활동의 잣대를 끼고 본다 이거죠. 경제 활동이라는 건 사실 형태가 없어요. 그래서 무형적 관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경제 활동으로 보면
부동산이 이러한 성격이 있다는 거죠. 하나하나 해석을 해보죠. 일단은 뭐니 해도 부동산은 내 재산이야. 그럼 뭐라고요? 자산이다. 자기의 재산이란 뜻이죠. 두 번째, 부동산이 자본 성격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장사를 하려고 해도 가게가 있어야 돼요. 부동산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건물이 있어야 되고 농사를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니까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경제활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미천입니다. 그 미천 개념을 자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생산요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인마는 별표입니다. 자, 계속 나옵니다. 이 단어. 자, 단어 정리를 좀 할게요. 자료 맨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생산요소라고 빼놨죠, 제가. 일단은 여러분 정리하셔야 될 거. 생산요소는 한마디로 말하면 재료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제일 편해요. 재료. 무언가를 만드는 재료의 총합을 생산요소라고 합니다. 하나의 주택이 건축되기 위해선 투입돼야 하는 재료들이 있겠죠. 자, 그랬을 때 그 투입에 3대 재료라는 게 있습니다. 맨 밑에 그 박스 내용을 읽어보면 먼저 아파트 하나 지으려면 땅이 필요해. 그럼 토지가 메인 재료. 근데 땅만 있으면 안 되죠. 거기에 사람이 투입돼서 건축 인력이 있어야 되죠. 그랬을 때 두 번째 재료를 노동. 그리고 토지와 노동을 잘 굴리려면 역시나 돈이 있어야 됩니다. 자본. 그래서 땅, 사람, 돈. 땅, 사람, 돈, 토지, 노동, 자본을 생산의 3대 재료라고 합니다. 기억해줘야 돼요, 이게. 다음번에 이제 공부하실 때 생산요소 가격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생산요소 가격? 그건 무슨 뜻일까? 그건 재료값이란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생산요소 가격이 비싸지면 주택 공급이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어쨌든 간에 토지, 특히나 부동산은 무언가를 생산하는 하나의 재료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개념. 소비재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토지는요, 무언가를 만들기 위한 재료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를 우리가 소비하기도 한다. 그래서 소비의 대상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사용하잖아요. 우리 땅 다 씁니다. 대표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공원 밟으면서 산책하시죠. 그럼 공원에 이렇게 지근지근 밟는 게 땅을 소비하시는 거야. 애들이 흙을 가지고 놀아요. 그러면 놀이터에서 토지를 소비하는 거죠. 물론 토지는 기본 속성상 소비를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줄어들진 않습니다. 이거 나중에 배우실 텐데 자유로운 소비가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론, 토지라고 하는 건 생산을 위한 모이면서 재료이면서도 그 자체가 소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성격의 양면성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마지막에 토지 거래되거든요. 그럼 그거 그냥 상품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크게 보면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인데 이걸 자세히 읽다 보면요, 이 안에서 돈 냄새 찐하게 납니다. 자, 그게 무슨 개념이다? 경제적인. 세 번째, 법적 관점이라고 하는 건 부동산을 법적으로 정의합시다 하는 내용이에요. 계약이라는 걸 하고 법률 행위를 하려면 법으로 부동산을 정의할 줄 알아야 되는데 법적 정의가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의할 때는 협의의 관점 하나, 그리고 광의의 관점 하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요 법률적 개념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세 번째 용어를 빼놨어요. 그래서 책 넘겨서서 그 다음 기본 용어 3번으로 가보자고요. 자, 이 페이지에 여기서 제가 법률적 개념을 빼서 설명하겠습니다. 법적 개념. 요 쉽게 말하자면요, 법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을 법적으로 정의하자는 거죠. 법으로 뭔지를 알아야 법적 계약을 하죠. 그렇죠? 그랬을 때 법적 부동산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 뭐와? 협의와 광의. 협의, 광의도 개론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아시죠? 협의라고 하는 건 협소한 의미, 광의라고 하는 건 광범위한 의미,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나눠집니다. 자, 조심하실 거는 제가 지금 복합 개념 중에서 계속해서 법률적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얘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표 자체가 이제 세 가지로 나오는 건데요. 협의의 부동산 먼저 나오겠죠? 자, 그러면서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 무슨 개념이냐 얘기가 나옵니다. 협의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시험에 낼 때는 좁은 의미라고 내면서 얘가 정체가 뭐냐면 민법적으로 정의를 하자는 얘기예요. 여기서 민법상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이미 법으로 부동산이 정의돼 있어. 어디에? 99조 1항에 돼 있다는 얘기예요. 민법 제99조 1항에 보시면 부동산은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뭐와 뭐다?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는요, 사실 암기를 하셔야 되죠. 시험에서 협의의 부동산 나왔어? 그러면
좁은 의미라는 뜻이고 그게 바로 민법상 부동산이라는 의미로서 두 가지 물건을 의미한다. 뭐다? 토지와 정착물. 이건 좀 쉽게 가면은 그냥 땅하고 건물이 부동산이다. 이렇게 좁은 의미로 보는 거죠. 근데 조금 넓게 볼 수도 있어요, 부동산을. 자, 그것을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광범위한 의미, 즉 넓은 의미로 보자는 얘기인데 사실은 부동산이 아닌데 좀 넓게 보면 법적으로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물건들도 있어요. 자, 법적 부동산이라는 뜻이 나오죠? 자, 그것을 이제 두 글자로 우리가 의제부동산이라고 부릅니다. 의제. 의제라는 건 법적 인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제부동산은 다시 얘기합니다만 법적 부동산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넓은 의미는 어떻게 되냐면 넓은 의미니까 얘를 먹겠죠. 협의를. 그러니까 광의의 부동산은 두 가지. 협의 플러스 뭐다? 준부동산으로 구성이 된다. 그럼 도대체 준이 뭔데? 준은요, 부동산에 어떻게? 준하여 법적으로만 취급되는 물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자, 준부동산이 뭔지 설명을 드릴 건데 넘어가기 전에 한번 정리를 하자고요. 법적으로 부동산을 봤을 땐 협의와 광의가 있다. 근데 우리가 좁은 의미로 부동산을 얘기할 땐 민법 정의대로 가자. 99조 1항. 두 가지만 가자. 토지와 정착물. 근데 광의로 좀 넓은 의미로 가니까 이 협의 받고 하나 더 들어가는 놈의 이름이 뭐다? 준부동산. 얘를 다른 말로 의제부동산이라고 하는데 그놈은 법적 부동산이라는 뜻이다. 이거. 그럼 준부동산 한번 파봅시다. 얘가 뭔지. 같은 뜻이에요.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동의어입니다.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 해서 준부동산이에요. 준부동산은 실은 부동산이 아닌데 이렇게 취급되는 거죠. 자, 왜 그렇게 취급이 될까? 그리고 이게 어떤 성격이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자, 이 물건들의 공통점은 법적으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데 법적으로 뭘 하기 때문이냐면 등기나 등록 따위 등 하기 때문에 얘가 부동산 성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이 물건 변동 공시 이런 표현 나오고 어려운 표현 많이 나오죠. 예를 쉽게 들어드릴게요. 책에도 제가 적어놨지만 자동차 한번 해봅시다. 자동차는 여러분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바퀴 달려서 굴러 댕기죠. 그럼 누가 봐도 자동차는 동산이야. 자, 도자기 얘기 하나 해볼게요. 고려 청자 같은 도자기. 도자기도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동산이죠. 동산의 기본 특징은 물건이 움직이는 자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움직임이 있는 게 동산이에요. 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냐면 이게 분필이 동산이죠. 그럼 얘를 주머니에 팍 넣고 가버리면 돼요. 추적도 못합니다. 이거. 내가 몸에 지니고 있으면 내게 되는 건데요. 이걸 점유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도자기는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 돼. 그리고 쓰면 돼. 그럼 이건 완전한 동산이야. 추적도 안 되고. 근데 자동차 봅시다. 여러분 신차 뽑으셨어요. 그럼 차 그냥 내 맘대로 막 타고 다닐 수 있다 없다? 없죠. 자동차는 뭘 합니까? 법적으로 차량 등록을 해야 되고요. 물건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 내 거다라고 서류에 올려야 돼. 이걸 등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법적으로 등록이나 등기 등을 하는 거죠. 그래야 번호판이 나와요. 그래서 번호판을 달고 댕겨. 이름표를 달고 댕기는 거예요, 차가. 그래서 자동차 타다 나쁜 짓 하면 다 잡히잖아요. 그러면 얘는 법적으로 서류상 등록이나 등기라기 때문에 확실하게 추적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죠. 그럼 얘는 부동산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원래는 뭐였으나? 동산이었으나 그 소유권에 예를 들면 물건 변동, 이 소유권 같은 변동이 있을 때 그 물건을 뭐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등록, 등기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소재가 확실하고 추적이 확실하다? 그럼 이런 물건들에 한해서 얘는 부동산에 어떻게? 준하여 취급해주자. 자,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준부동산이죠. 그래서 이런 물건들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 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배우시고요. 법적 부동산이구나 정도를 정리를 하시면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의제부동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1절에서는 간단하게 부동산의 개념을 복합 개념으로 배우신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2절로 넘어가는데 1절의 학습 내용은 부동산의 개념이었어요. 무슨 개념이라고요? 복합 개념. 법적, 경제적, 기술적 관점. 기술적, 눈으로 보고, 경제적, 돈으로 보고, 법적, 법적으로 정의하고. 자, 2절로 넘어와서는요. 그러면 부동산이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특히나 부동산 분류 중에 땅 분류 얘기를 좀 합시다. 토지의 분류도 한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오죠. 단독으로. 그리고 얘는 굉장히 쉬운데 학습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 개의 땅 종류가 제시가 되는데 이걸 세트로 몇 개를 묶어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양자 비교하는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세트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 페이지에 있는 토지 분류 첫 번째는 세 가지 땅이 등장을 합니다. 택지라는 땅, 대지라는 땅, 부지라는 땅. 들어는 보셨을 것 같아요. 땅을. 택지, 대지, 부지. 그쵸? 근데 이 세 개의 어떤 미묘한 차이가 있으니까 얘를 한번 파보죠. 첫 번째, 이 택지라는 땅입니다. 택지는 아주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집 짓는 땅 택지라고 많이 하는데 건축물이 있거나 건축 가능한 토지다, 현재로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엔 집 지을 수 있는 게 택지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근데 조금 더 정확히 하자면 택지는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세 개로. 그래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이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건 앞으로 합쳐서 주상공이라고 부를 생각입니다. 택지는 세 가지 용도, 집 짓는 땅, 상가 짓는 땅, 건물 짓는 땅, 사무실 짓는 거, 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게 택지라면 두 번째는 대지 개념이 나옵니다. 대지도 건축하는 땅이죠. 이 대자가 건축하는 대자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건축 가능한 땅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차이는 건축법상 개념이라는 거죠, 그렇죠? 야, 택지도 건축할 수 있고 대지도 건축할 수 있으면 두 개 똑같은 거니? 아니에요. 두 개 차이가 있습니다. 택지라는 말은 주로 어디서 쓰냐면 감정평가 같은 거 할 때, 감정평가. 현장에서 보통 건축하는 땅 택지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고. 우리가 공공택지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토지 이용하거나 주로 현장에서 쓰는 말이 택지라면 대지라는 건 어디 나와 있는 거예요? 용어가? 법전에 나와 있는 용어예요. 그래서 건축법령을 보면은 택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대지라고 표현을 하죠. 일단은 사용의 쓰임새부터 다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대지도 건축이 가능한 토지긴 한데 모든 토지잖아요, 여기에. 택지는 주상공뿐이었지만 대지라는 땅에는 뭐 교회도 지을 수 있고 학교도 지을 수 있고, 그러니까 건축하는 땅을 다 대지라고 하는 거죠. 언뜻 보면 대지가 범위가 살짝 넓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둘의 디테일 차이를 물어보진 않아요, 시험에서 잘.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택지나 대지는 묶어서 아, 이게 전반적으로 건축 가능한 땅이구나. 자, 요 정도 하시면 개념이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질문. 우리나라 땅에는 모두 건축이 가능할까, 이거요? 그렇진 않습니다. 건축이 불가능한 땅도 존재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땅들이 있죠.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 하천 물길이죠. 그러면 하천 위에다가 집 지을 수 있냐고요? 없어요. 하천이 있으면 하천 바닥이 있을 텐데 이걸 소위 강바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모래바닥, 자갈바닥. 그러면 여기다 집을 이렇게 지을 수가 없다고요. 그렇죠? 법적으로. 그랬을 때 이 바닥을 그러면 부를 뭔가가 필요하잖아요. 얘를 하천 택지라고 합니까? 하천 대지라고 합니까? 이런 말은 안 쓴다고요. 그래서 이런 토지 개념까지 다 포괄하는 가장 광범위한 개념이 나오는데 그 땅이 뭐다? 부지라는 거죠. 부지라고 하는 거는 크게 세 가지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정리하자면 부지는 무언가의 바닥이다. 자, 이게 학교면은 이 학교 밑은 학교 부지. 위에 건물이면 아래쪽은 건물 부지. 뭐 공장이면 공장 부지. 이렇게 무언가의 바닥을 다 부지라고 합시다. 제가 얘기했죠. 무언가의 바닥이라고. 그럼 무언가 건축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할 수 있는 모든 땅은 부지가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2번. 건축 가능한 거 외에도 뭐가 포함된다? 그렇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불가능한 게 들어갑니다. 가령 하천 밑에는 건축 안 돼. 얘는 택지나 대지라고 할 수 없어. 그런데 강바닥은 있으니 이 녀석을 하천 부지라고 부르기로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닥 토지를 다 그냥 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택지, 대지, 부지 중에서 뭐가 제일 넓은 거죠? 얘네 다 묶어서 부지라고 해도 되고 플러스 알파로까지 들어가니까 세 번째 우리가 가져가야 될 건 가장 개념이 어떻다? 포괄적이라는 거예요. 바닥 토지이고 건축이 불가능한 게 들어가고 그리고 가장 광범위한 개념이 부지 개념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정리가 되죠. 자, 그게 이제 세 가지 땅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용어 5번에 그 다음 토지 정리를 할 텐데 그 다음은 필지와 획지. 필지와 획지도 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필지란 말은 특히나 많이 쓰죠. 획지가 좀 낯서실 것 같은데 필지와 획지는 일단은 모든 토지를 구역으로 나눠서 구분하는 개념입니다.
땅을 나눌 때 쓰는 게 보통 필지와 획지인데 이건 양자 비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통 필지다 하면은 얘는 한마디로 말하면 법적 개념이에요. 자, 일단은 키워드대로 갑니다. 법률적 개념으로 땅을 구별할 때를 필지라고 한다. 자, 필지는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서류에 땅을 올릴 때 쓰는 단위예요. 법적이니까 등기 등록부터 나오는 건 당연한 얘기예요. 왜 우리가 주소 얘기할 때 4-8번지 이런 얘기하죠. 바로 그 번지, 행정구역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지번, 그렇죠? 얘를 번지라고 합니다. 이 지번을 나타내는 게 필지다. 그럼 필지는 법적 개념, 등기 등록 개념, 그리고 지번 개념이다까지 나오죠. 자, 조금 더 들어보세요. 획지. 그럼 획지는 뭐냐? 획지는 법으로 땅을 나누는 게 아니라 돈으로 나누는 거네. 경제적 관점의 개념을 획지라고 합니다. 특히나 가격이 비슷한 땅을 묶어서 하나의 획지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쪽은 법적으로 나가고 있고 이쪽은 돈 쪽으로 나가고 있죠, 지금. 땅값이니까 보통 땅의 용도 같은 거 구별할 때 이 획지로 구별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 필자가 뭐냐면 붓 필자입니다. 붓. 문방사호 중에 하나인 붓. 붓을 쥐고 땅을 서류에 이렇게 등록하는 개념의 땅이 필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획지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나눴다는 얘기죠. 그럼 이 둘의 차이가 어떻게 벌어지냐면 아래 넘기셔서 이 사례를 보시면 나오죠. 그렇죠? 네, 사례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 토지가 있는데 10번지, 11번지, 12번지, 13번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번지 수가 총 몇 개죠? 4개가 있습니다. 각기 다른 4개의 지번의 땅이 있는데 이 땅이 모두 뭘로? 고추밭으로 이용이 되고 있대. 그러면 이 4개의 땅의 용도는 몇 개? 하나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을 뭐라고 하냐면 번지 수는 4개인데 그럼 얘를 4필지라고 하는 거죠. 근데 모두 고추밭이니까 용도가 몇 개? 하나. 용도가 하나면 걔를 뭐라고 한다? 1획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4필지의 1획지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또 다른 사례.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땅의 용도가 4개야. 고추밭, 주택, 주유소, 점포. 용도 몇 개? 4개죠. 용도 4개면 이거 나왔죠, 지금? 이게 4획지란 얘기인데 보시면은 210번지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다시. 이 전체가 210번지란 얘기예요. 근데 하나의 지번의 땅을 4가지 용도로 나누고 있죠. 그러면 번지는 하나인데, 즉 뭐라고요? 1필지. 근데 용도는 4개다 그러면 4획지라는 식으로 쓰는 게 이제 필지, 획지 개념이라는 거죠. 원래는 말이죠. 1필지가 1획지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4개의 필지가, 번지수 4개의 땅이 하나의 획지로 활용될 수도 있고 하나의 번지를 가진 하나의 필지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사례를 보시면 이 개념이 확실하죠. 실제 시험에서는 아래쪽 사례가 나온다기보다는 이 키워드들 있죠. 단어들. 법적 개념, 경제적 개념. 이런 부분에 맞춰서 공부를 나중에 하셔야 될 겁니다. 자, 다음 토지. 감정평가에서 땅 나누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 평가상 토지의 종류별 구분이라고 표현하는데 크게 뭐 여러 가지로 나눠지지만 3가지를 잡고 보겠습니다. 토지의 용도 지역별 분류는 제가 택지, 농지, 임지로 나눠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임, 농, 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3가지 지역별 토지 분류 놓고 설명을 좀 하자면요. 택지는 아까 했었죠. 택지의 용도 뭐였죠? 주상공, 그러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이용되는 땅을 택지라고 합니다. 감정평가할 때 택지는 집 짓는 땅, 사무실 짓는 땅, 공장 짓는 땅이죠. 그럼 2번째, 농지라고 하는 거는 감정평가할 때 전지지역, 답지지역, 과수원지역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 답, 과수원이라고 합니다. 임마는 밭이고 임마는 논입니다. 논밭이죠, 전답은. 그리고 과수원이라고 합니다. 임지라고 하는 건 2가지가 있는데요. 신탄림, 땔감용 목재를 구하는 임야, 수풀이고 또 하나는 가구용 목재를 구하는 수풀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평가에서, 감정평가에서 용도적 분류하는 거 아셔야 돼요. 택지, 농지, 임지, 그리고 그 상태에서 택지는 주상공, 농지는 전답, 과수원 이렇게 되는 거죠. 땅의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예를 들어 볼까요?
기존에 농지였는데 금마가 택지로 용도 변경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또 지금 현재 주거지역이었는데 금마가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도 되죠. 자, 그래서 요 분류를 놓고 요 안에서 용도 변경되는 얘기를 좀 하자고요. 자, 그것이 바로 후보지와 이행지 개념. 공통점이 있어. 두 토지는 모두 공통적으로 용도 변경이 현재 어떻게 진행 중인 땅을 구별하는 개념이에요. 용도 변경 두 가지로 그려놨잖아요, 지금. 농지에서 택지, 임지에서 농지, 즉 대분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자, 얘를 대분류라고 합니다. 아니면 택지를 콕 찍어. 그래서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이걸 소분류라고 하죠. 그럼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 둘을 나눠서 후보지와 이행지라고 하자고요. 그때 이제 후보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임지, 농지, 택지 간의 카테고리가 바뀌면서 용도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 농, 택 어떻게? 상호 간 변경이 진행 중인 땅입니다. ing 항상. 즉 예를 들자면 농지에서 땅이 뭘로 되고 있어요? 택지로 변하는 중간을 후보지라고 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 토지는 장차 택지가 될 땅이죠. 그래서 얘를 택지가 될 후보지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택지 후보지. 아직은 택지는 아니지만 택지로 바꾸는 중입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후보지 자체는 이런 개념이고 이행지는 뭐냐면 그럼 이제 하나를 찍어. 택지. 그럼 이 안에서 주거용이 상업용으로 전환 중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특정 카테고리 어떻게? 내에서 전환 중이란 말을 쓰는 거죠. 예를 들면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전환되는 중간. 그럼 얘가 될 땅이니까 얘를 뭐라고 한다? 상업지, 이행지 이렇게 부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후보지나 이행지는 공통적으로 용도 변경이 진행 중인 땅인데 변경의 분류는 대분류 간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소분류 간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기본적인 토지의 감정평가 구분입니다. 자, 기본 용어 6번까지 설명을 했는데요. 첫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가 다음 강의에서 계속적으로 토지 분류를 연속적으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